안녕하십니까. 아이라스크 온라인 랩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가천대학교 AI 소프트웨어학부 인공지능 전공 석사과정 김은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된 논문은 Transformer-Based Imitative Reinforcement Learning for Multi-Robot Path Planning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 저자는 린 첸, 그리고 퍼블리시된 저널은 IEEE Transaction on Industrial Informatics, 그리고 2023년입니다. 네, 이번 발표 같은 경우에는 논문의 흐름에 맞춰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인트로덕션, 그리고 두 번째는 related work, 그리고 프로그램 포뮬레이션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정의를 한 후에 이제 강화학습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기 때문에 learning environment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외 이 논문의 주요 컨트리뷰션인 transformer-based imitation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익스페리먼트, 실험을 한 결과들에서 대해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앤 컨클루션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이 논문은 멀티 로봇 패스 플래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로봇들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충돌이 없는 경로를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앙화된 방식과 비중앙화된 방식 두 가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중앙화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다수의 로봇들이 각각 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대의 컴퓨터, 한 대의 서버에서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매우 큰 컴퓨테이셔널 리소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이 로보틱 시스템이 점점 스케일이 커질수록, 크기가 커질수록 그에 따른 컴퓨테이셔널 타임이 길어지는 것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그러나 비중앙화된 방식에서는 각각의 로봇들이 독립적으로 충돌 없는 패스를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에 중앙화된 방식과는 다르게 이제 컴퓨테이셔널 리소스가 많이 들지 않고, 또한 이제 로보틱 시스템이 크기가 커진다고 해도 그에 비례해서 연산 시간이 늘어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Pathfinding via Reinforcement and Imitation Multi-Agent Learning, 즉 프라이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프라이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 사례들이 있는데요. 조금 특이한 점으로는 이 방식은 강화학습과 모방학습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방학습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모방학습은 적용된 방식으로는 현재 에이전트가 학습을 하면서 생성하는 경로와 expert demonstrations, 즉 이미 사전에 학습이 됐거나 이미 사전에 생성이 된 확실한 경로를 그 사이에 갭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expert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된 방식으로 주로 생성을 하곤 합니다. 이런 프라이멀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 다수의 로봇이 있는 환경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이제 로봇의 대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적합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라이멀 방식의 또 다른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멀 방식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폴리시 뉴럴 네트워크로 사용합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이미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필터를 통해서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전체 데이터, 전체 이미지, 전체 매트릭스를 보고 특성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작은 사이즈의 필터를 사용하는 걸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하자면 코끼리의 귀만 만져보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의 코만 만져보고 이 코끼리 전체의 특징을 말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CNN을 폴리시 뉴럴 네트워크로 사용할 경우 이런 강화학습에서는 전체 옵저베이션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그러한 특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라이멀에서는 로봇 간의 협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예로 밑에 그림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 파랑, 그리고 빨강, 녹색의 육각형들이 로봇이고, 이 타겟의 위치가 동일 색깔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 있는 B와 같이 파랑색과 녹색의 로봇은 두 번의 타임스텝 이후 충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C와 같이 파랑색의 로봇은 두 번째 스탑에서 멈춰서
녹색의 로봇이 먼저 갈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이렇듯이 멀티 로봇들의 패스 플래닝을 할 때는 이러한 로봇 간의 협동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저자는 폴리시 뉴럴 네트워크로 트랜스포머를 기용하여서 이러한 로봇 간의 협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피처를 추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MABF에서 강화학습과 모방학습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여기 모방 강화학습의 프레임워크에서 DDQN과 대조학습 기법을 함께 혼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조학습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관측지의 불균형으로 인한 과적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연관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적인 방법, 알고리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먼저 나오는 방법은 오르카, Optimal Reciprocal Collision Avoidance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Decentralized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방법입니다.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지엽적인 충돌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지만 문제점은 이 아무 로봇도 움직일 수 없는 데드락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M스타 알고리즘입니다. M스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각 로봇들의 경로를 A스타 알고리즘을 통해서 생성한 후 만약에 이 경로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차원을 넓혀서 탐색하고자 하는 지역을 넓힌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이러한 방법의 문제점으로는 시스템 내의 로봇이 증가할 경우 연산 복잡도가 매우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전적인 방식 이후에 나온 러닝 베이스드, 러닝 기반의 방식들입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앞서 언급드렸던 프라이멀 방식인데요. 이 프라이멀 방식은 강화학습과 모방학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모방학습을 위해서 익스퍼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는 ODRM 스타와 같은 센트럴라이즈드 방식을 통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옆에 이미지는 프라이멀 방식에서 나오는 옵저베이션 스페이스를 시각화한 건데요. 여기 이렇게 그리드 맵으로 되어 있는 환경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하고 각 에이전트들은 여기 표시된 것과 같이 서로 각기 다른 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목표 지점 또한 여기 나온 것처럼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노멀라이즈드 벡터, 즉 유닛 벡터를 통해서 현재 로봇이 위치해 있는 지점부터 목표 지점의 방향을 알 수 있고 또한 매그니튜드를 통해서 이 방향뿐 아니라 현재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옵저베이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프라이멀은 더욱 효율적으로 패스를 플래닝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프라이멀과 같은 CNN을 기반으로 하는 폴리시 뉴럴 네트워크들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 전체 환경에 대한 특성과 특징을 제대로 활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식으로는 GNN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이제 로봇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해서 디센트럴라이즈드 방식의 성능을 크게 올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예로는 여기 나와 있는 메시지 어웨어 그래프 어텐션 메커니즘, 디스트리뷰티드 휴리스틱 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디시전 K-유저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이러한 방식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불러온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를 비전에 적용한 VIT, 즉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 기존 방식들, 기존 CNN 모델들에 상응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전 분야의 메인 태스크인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디텍션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정의한 문제와 이 환경의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이 방향이 없는 그래프 G로 환경을 나타내며 이 안에는 V, vertex와 E, 엣지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타낸 에이전트, 즉 각 로봇들의 집합이며 B와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장애물들의 집합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MRPP 문제의 핵심은 충돌이 없는 경로의 집합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논문과 이 발표 자료에서 계속 나올 기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대문자 S 같은 경우에는 observation space를 뜻하는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action space, 그리고 R은 immediate reward, 즉 즉각적인 리워드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observation space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bservation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observation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각 6개의 채널은 L 사이즈로 정의됩니다. 이 L이 무엇이냐면 각 로봇의 FOB, 즉 각 로봇의 시야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로봇의 observation space 같은 경우에는 6 by L by L로 정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6개의 채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은 다른 로봇의 위치, 그리고 정적 장애물의 위치, 그리고 4개의 경험적 채널이라고 나오는데, 이 4개의 경험적 채널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목표 지점이 있는지를 나타낸 채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6개의 채널 이후에 나오는 observation으로 현재 로봇 자기 자신의 위치, 그리고 이전 액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observation space를 구성하여서 학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액션 스페이스입니다. 액션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위로 움직일 수 있는 액션,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액션, 그리고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액션,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액션, 아니면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있는 액션, 이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리워드를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동서남북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마이너스 0.075의 리워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애물이나 다른 로봇과 충돌했을 시에는 마이너스 0.5의 리워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움직임이 없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목표 지점에 도착했어서 이제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는 리워드가 0, 그리고 목표 지점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0.075의 리워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에피소드를 끝낸 경우, 즉 목표 지점에 도착한 경우에는 3의 리워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로봇들이 각자의 목표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 한 에피소드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가장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는 Transformer Based Imitation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파트로 나눠서 먼저 Transformer Based Policy Network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폴리시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폴리시 네트워크라는 거는,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폴리시 네트워크라는 건 DDQN에서 WDQN에서 온라인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네트워크를 모두 트랜스폼으로 구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옵저베이션 데이터가 들어오면 트랜스포머 모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트랜스포머 모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들어온 옵저베이션 데이터를 구등분을 하여서 각 패치로 나누게 되고, 이 패치에 대해서 위치 값에 대한 포지션 임베딩을 해준 이후에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게 되고, 이후에 트랜스포머 엔코더로 들어가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머 엔코더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더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랜스포머 엔코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존 트랜스포머 엔코더가 활용되는 언어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치에 대해서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레이어 놈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레이어 놈이라 하면 여기 왼쪽에 나오는 그림처럼 이러한 방향으로 평균과 분산을 구한 후 이 각 벡터에 대해서 정규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의 의미는 이제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각 단어 벡터를 기준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돔 과정을 통해서 정규화를 실행한 후 이 벡터들, 이 한 단어 벡터들에 대해서 이제 쿼리 값에 대한 웨이트, 키 값에 대한 웨이트, 밸류 값에 대한 웨이트, 이 세 가지의 값들을 각각 곱해줍니다. 그래서 나온 이 세 가지의 값들을 우리는 각각 쿼리, 키,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먼저 스튜던트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었었다면 우리는 스튜던트에 대한 쿼리, 스튜던트에 대한 키, 스튜던트에 대한 밸류 이 세 가지 값을 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한 벡터, 즉 한 단어의 쿼리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다른 벡터, 다른 단어들로부터 나온 벡터들의 키를 모두 각각 곱해줍니다. 그 곱해준 이후의 값들에 모델의 헤드의 개수분의 모델의 차원의 제곱근에 해당하는 루트 DK의 값을 나눠주어서 우린 어텐션 스코어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스코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각 벡터들 간에 얼마나 관계가 있나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튜던트 벡터의 쿼리가 있을 때 이 중에 그럼 스튜던트 단어의 키 값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키, 쿼리, 밸류 값이 나올 때 같은 벡터에서 나왔으면 대체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듯이 더 같은 쿼리에 대한 같은 키 값을 곱하게 되면 더 높은 어텐션 스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스코어가 나오게 된 이후에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서 0과 1 사이의 확률 값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냥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구했던 각 벡터에 대한 밸류 값을 곱해서 이걸 모두 더해줘서 어텐션 밸류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나오는 트랜스포머 엔코더는 멀티 헤더이므로 이러한 연산을 서로 다른 쿼리에 대한 웨이트, 키에 대한 웨이트, 밸류에 대한 웨이트를 가지고 헤드의 수만큼 병렬로 하여 반복을 해서 이 나온 어텐션 밸류들을 이렇게 컨캣해서 컨캐티드 매트릭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매트릭스에 모델의 차원 바이 모델의 차원에 해당하는 매트릭스를 곱해서 멀티 헤드 어텐션 매트릭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멀티 헤드 어텐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인코더에 입력으로 넣었던 매트릭스와 동일한 사이즈가 됩니다. 그 후 처음에 인풋으로 들어갔던 매트릭스를 멀티 헤드 어텐션 매트릭스에 더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인풋으로 들어갔던 매트릭스와 저희가 방금 여기서 구했던 멀티 헤드 어텐션 매트릭스를 더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레시듀얼 커넥션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레이어 놈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그 다음에 다시 레시듀얼 커넥션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딱 이 과정까지 트랜스포머 엔코더를 활용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트랜스포머 엔코더를 거친 값들을 가지고 다음으로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을 거치게 됩니다. 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FC 레이어와 그리고 갤루 활성화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WL1과 WL2는 합성 가능한 매트릭스이고 바이어스는 여기 BL1과 BL2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갤루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함수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친 값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레이어 놈을 거치게 되고 풀리 커넥티드를 거치고 또 다른 풀리 커넥티드에서 나온 결과값들과 함께 합쳐져서 액션의 사이즈, 즉 O만큼 Q 밸류들을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논문의 두 번째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방 강화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모방 강화학습에서 주요 아이디어는 대조학습, 즉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원래 비전 분야에서 먼저 활용이 되던 것으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즉 비지도학습에서 먼저 활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벡터들의 유사도를 구하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인코더의 결과값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컨스트러티브 로스를 계산하여서 특정 이미지들의 인코더 결과값을 더욱 가깝게 이렇게
이 색깔 서로 다르게 있었던 것들을 서로 가깝게 해주듯이 특정 이미지들의 인코더 결과값을 더욱 가깝게 나타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활용되었던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특정 이미지가 있을 때 이 특정 이미지에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들에 대해서 서로 벡터를 가깝게 해주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었고, 그리고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에서는 먼저 어노테이션 과정을 거쳐서 같은 클래스에 존재하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더욱 이렇게 거리를 가깝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스트럭티브 러닝 방법을 사용해서 익스퍼트 액션과 에이전트들의 액션을 유사하게 해준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방 강화학습에서 사용되는 DDQ&A 로스 펑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t 시점에 있다고 가정하면 이 st는 t 시점의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테이트에서 가장 최적의 액션 A, 즉 AT를 골라서 액션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럼 이 액션을 어떻게 고르게 되냐면 방법으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입실론 그리디 방법으로 완전 랜덤하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eval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장 높은 예측 Q 값을 가진 액션을 골라서 여기 액션 AT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액션을 골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t 플러스 1 시점에 스테이트 st 플러스 1에 있는데, 그럼 저희는 이 스테이트 st 플러스 1에서 가능한 모든 액션들에 대해서 eval 네트워크를 통해서 q 밸류들을 예측하고 이 q 밸류를 통해서 그 다음 액션 at 플러스 1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후 저희는 이제 타겟 밸류인 여기 나와 있는 y 더블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 y 더블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q 밸류, 이 부분을 저희는 계산을 무조건 해야겠죠. 이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이 부분에서 DDQN과 DQN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DDQN 같은 경우에는 eval 네트워크에 여기 t 플러스 1 시점에 스테이트 st 플러스 1을 넣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타겟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겟 네트워크에 t 플러스 1 시점에 스테이트 st 플러스 1을 넣어서 여기 있는 이 q 밸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타겟 밸류까지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temporal difference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y 더블과 y 더블에서 현재 현 시점, 이제 이 부분 t 플러스 1 시점은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이 시점에 갔던 건 아니고, 이 시점은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측값으로 구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저희가 직접 구해본 이 t 플러스 t 시점의 스테이트, 그 t 시점의 액션을 통한 q 밸류의 차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차이의 제곱 평균을 구해서 이 차이에 비례하게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모방학습 부분에서의 로스 펑션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비전 분야의 컨스트럭티브 러닝에서는 그 로스 펑션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샘플이 존재할 때 이 시밀러리티 함수, 즉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해서 먼저 이 두 가지 벡터의 유사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L 셀프 펑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펑션에서 먼저 넣은 xi 같은 경우에는 i번째 샘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zxi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샘플 xi가 인코더를 거쳐서 나온 벡터 값인데요. 그 다음에 이 xki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있던 xi 샘플을 가지고 만들어진 ki 번째 어그멘티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최소화함으로 인코더가 원래 이미지와 어그멘티드 된 이미지를 인풋으로 했을 때 유사한 벡터를 아웃풋으로 할 수 있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거쳐서 나오는 결과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비전 분야가 아닌 현재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강화학습에선 이 대조학습에 의한 로스 펑션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여기 나오는 이 합 벡터를 통해서 이 의문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expert action, 즉 저희가 이제 따라가고자 하는 이 expert action에 대해서 이렇게 원핫 벡터가 아닌 핫 벡터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원핫 벡터가 아닌 핫 벡터로 사용한 이유는 원핫 벡터를 인코딩을 할 시에는 중간에 이런 0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0 값들을 거치게 되면 이후에 있는 모든 결과 값들이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타우라는 0부터 0점이라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값을 사용하여서 핫 인코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expert action과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output Q 밸류를 유사하게 만들어준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서 이렇게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이 튜플을 얻게 되는데 이제 원래는 이 값을 바로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버퍼의 값을 가지고 우리 미니 배치를 활용하여서 큐브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이때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이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다음 스테이트 값뿐만 아니라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그리고 익스퍼트 액션,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트 값, 이 총 다섯 가지의 값을 튜플로 만들어서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버퍼에서 특정 익스퍼트 액션, 즉 업월드와 동일한 액션을 취하면서 다른 스테이트를 가진 데이터를 샘플링합니다. 이를 우리는 퍼시티브 샘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퍼시티브 샘플의 Q 밸류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익스퍼트 액션에 해당하는 핫 벡터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서 봤었던 크로스 엔트로피를 적용한 이 로스 펑션을 활용해서 이 값을 최소화하도록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DDQN의 로스 펑션과 지금 이 모방 학습 부분의 로스 펑션을 가중합을 해서 최종 로스 펑션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이제 실험 이후의 결과 성능 매트릭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TIRL과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 오르카와 CBS에 대한 이 성능 지표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에이전트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 CBS와 오르카의 성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TIRL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매우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러닝 베이스드 메소드들과의 성능 비교입니다. 그래서 러닝 베이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통신을 하는 메소드들이 있고 통신을 하지 않는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통신을 하지 않는 메소드들에 대한 비교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HC 베이스라인, 프라이멀, DHC 컴 이 세 가지와 함께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를 모두 보았을 때 에이전트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방법들은 이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는 다른 러닝 베이스드 메소드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TIRL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공률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맵 사이즈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TIRL 같은 경우는 좋은 성능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RRN2, DHC, DCC 이 세 가지 방법들은 로봇 간의 통신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간의 통신을 허용한 이 방법에서는 이제 TIRL이 성능이 계속 높게 나오지만 이제 에이전트의 수가 일정 수 이상 증가했을 때는 이제 DCC와 같은 아니면 RRN2와 같은 다른 통신을 활용한 방법들이 더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실험으로는 이제 포지션 임베딩의 유무에 따른 성능의 차이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 그래서 TIRL P2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임베딩을 포함하지 않은 이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고 TIRL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임베딩이 포함되어 있는 이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 그리고 기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활용한 REST2 모델까지
함께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포지션 임베딩이 TIRL 모델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제 기존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활용한 모델보다 트랜스포머 모듈을 활용한 폴리시 뉴럴 네트워크가 롱 레인지 디펜던시를 더 잘 캡처하고 글로벌 스트럭처를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지표로는 이 40x40 맵과 80x80 맵에서 각 메소드들이 평균적으로 몇 스텝에서 이 에피소드를 종료하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40x40 맵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수가 48, 16, 30, 64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TIRL 메소드가 가장 낮은 어버레이지 스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스텝 안에 성공을 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여기서 80x80 맵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TIRL은 에이전트 수가 4, 8, 16일 때는 가장 빠르게 이 한 에피소드를 마친 것으로 나오지만 32, 64로 가는 경우에는 DCC가 더욱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복잡하고 동적인 멀티로봇 환경에서는 로봇 간의 통신이 이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실제 로봇을 활용하여서 이렇게 실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초기 세팅 자세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각 로봇들이 서로가 가야 하는 타겟 포지션으로 올바르게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제 앞에 있던 모든 실험 결과들을 봤을 때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TIRL 방식은 Observed State와 충돌 없는 내비게이션 시그널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즉,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복잡하고 동적인 환경에서는 여전히 로봇 간의 통신이 가능할 때 더 좋은 협동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각 로봇들이 초기에 자기 자신의 위치와 그 타겟의 위치, 장애물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라이다와 카메라 같은 센서를 통해 이에 대한 해결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 간의 통신 없이 더 좋은 성능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논문에서 나왔던 이 폴리시 뉴럴 네트워크의 디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봇 간의 통신이 없는 디센트럴라이즈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시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많은 성능의 지표가 좌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으로 온라인 세미나 발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